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자 이 정책을 추진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시장 안 무너진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화난 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의원직 제명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토요일 뉴스탑10 12주제 공개합니다. 배우 이시영 씨죠.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뒤에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꽤 큰 오토바이인데 저걸 탄 모양입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수희 변호사, 임신 지금 몇 개월이죠? 네, 7개월이라고 합니다. 7개월이요? 네, 7개월이면 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저 오토바이를 탔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태워준 거예요? 직접 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이제 미국 투어를 계획하고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죠. 그 큰 거 오토바이, 부릉부릉 소리 나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죠. 무려 200km 가까이 롱아일랜드 투어를 마쳤다고 어제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간에서는 사실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임신 7개월의 몸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런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해도 되냐 이런 목소리도 있으셨지만 뭐 이제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제 그렇게 좀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임산부들에게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또 권유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물론 저렇게 보호 장구를 다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200km를 오토바이를 탄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은 걱정할 수도 있겠어요. 네, 무려 200km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혼자 타도 지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당히 용기 있는 선택이긴 한데 좀 최근에 이시영 씨가 어떻게 보면 복싱이면 복싱, 등산이면 등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하는 이제 배우로서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첫째 낳았을 때도 그 등에 들쳐 업고 그 산에 막 올라가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거요. 눈산이 설산이네요. 네, 사실 평범한 분이라면 선택하지 못할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특히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이제 오토바이여가지고 아끼고 본인이 상당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또 무사히 출산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알려서 이제 임신 초기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임신 7개월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투어는 처음이라 긴장했다. 비도 와서 청바지까지 홀딱 다 젖었을 때 이걸 끝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끝까지 하길 잘했다. 비까지 맞아가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를 생각해서라도 안전하게 몸조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싸이 씨와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모습입니다. 참 많이 닮았죠? 이 두 사람이 회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난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싸이입니다. 김수희 변호사. 네. 아니 정말 분장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 정말 남매 같아 보일 텐데 초대를 받았나 보죠? 네, 지금 한창 싸이의 흠뻑쇼 2025년도 콘서트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싸이는 여러 게스트를 초대하는데 이수지, 개그맨 이수지 씨를 초대하면서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분이 되어지세요? 어느 분이 싸이고 어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 최근에 이제 러브버그 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수지 씨가 훨씬 더 싸이 같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수지 씨의 인기가 아주 한몸을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참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는 배우 같아, 개그우먼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8.15 이제 광복 80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전야제 출연진으로 이 싸이 씨가 초대됐나 봐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예. 보시다시피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과연 싸이가 초대된 것이냐 출연진으로 예. 80주년 광복절 전야제예요. 근데 이수지 씨가 초대된 거냐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합니다. 네. 싸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싸이가 맞다라고 일단 올리셨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누가 더 싸이인지 어제 싸이를 만나고 왔는데 누가 싸이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말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둘 다 와라. 둘 다 와라. 두 분 다 오면 행사장이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김새가 비슷해서 생긴 해프닝인 것 같고 또 이름이 같아서 생긴 또 해프닝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해프닝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트로트 가수, 영재로 이름을 알린 김태연이라는 아기 호랑이라는 별칭을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김태연, 트로트 가수 김태연.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포스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올라가 있어요. 예. 네, 이게 장수군의 축제, 이제 9월에 열리는 장수군의 축제의 초대 출연진인데요. 네. 사실은 김태연을 섭외한 게 맞는데. 트로트 가수 김태연을 섭외했는데 네. 포스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장수군이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로 소녀시대 태연을 우리는 섭외했었다. 김태연이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지금 그 김태연의 소속사인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섭외를 받았던 게 맞다. 근데 이제 가수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13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13살입니다. 김태연 씨 가수가 13살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신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또 잘 불러서 요새 인기가 아주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행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 가수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이 콘서트까지 열고 있어요. 예.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름이 같아서 생기는 해프닝이었지만 조금 더 주최 측이 조심해서 뭐 두 가수 다 부르면 어떨까요? 그럴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 손흥민이 영국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이죠. 메이저 대회 축구 우승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 이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이 이적의 적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5월에 생애 첫 우승을 한 뒤에 소감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Very lucky when I'm captain happened. So look, I mean, I'm all over the moon. So yeah, so happy. 축구하는 송영훈 변호사. 예, 축구 좋아하는 송영훈 변호사. 깜짝 놀랐습니다. 올 여름 팀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선수 생활의 제2막을 설계해야 될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에 비춰봐도 지금 이적 타이밍으로 적절해 보여요. 유럽 축구에는 보스만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선수가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가 되면 사전 계약을 체결해서 이적 없이 자유로운 계약 신분으로 타 클럽과 미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 본인도 새로운 축구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토트넘도 이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윈이 나는 결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손흥민 선수가 올해 5월에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하나의 서사가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축구 팬들께서는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토트넘이라고 하는 클럽의 전성기는 2018-2019 시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할 때입니다. 그때 데스크 라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델레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 예, 그렇죠. 당시에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들 중에 나머지 3명은 이미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서 올해 5월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토트넘에서의 10년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레전드로서의 위상을 갖춘 상태에서 팀을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한 건 좀 됐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다 이뤘고 지금이 이적하기 적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적팀은 어디로 갈 겁니까? 잠시 후에 하겠지만 결정이 아직 안 났다. 나면 얘기하겠다. 새 팀 기준도 월드컵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팀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EPL 공동 득점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시즌 동안 454경기를 뛰면서 171골을 기록했죠. 예. 앞으로도 토트넘의 아시아 선수로서는 깨지기 어려운 기록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팬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서사도 완성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발자취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우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족적으로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국 EPL 팀과 경기가 있는데 그 끝나면 발표할 것 같기도 하는데 어느 팀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몸을 담을 것은 거의 확실시되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인의 언급에서 월드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겠다. 예. 그런 것이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축구에서 팬들이 기억하실 만한 비슷한 선례가 있어요. 안정환 선수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그 전에는 프랑스 메스 FC에서 뛰고 있었는데 당시 핀 베어백 수석 코치의 권유를 따라서 독일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디스부르크 FC로 이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드보카트 감독이 보는 앞에서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터뜨렸던 적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전례를 쫓는다면 내년 월드컵이 북중미 공동 개최,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동 개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최국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면서 아마 현지 적응을 좀 편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월드컵에서의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중에서 그러면 어떤 팀? 현재는 LAFC가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팀이겠죠? 그렇죠. 과거에 홍명보 감독이 몸담았던 LA 갤럭시와는 다른 팀입니다. LA 갤럭시는 1995년에 창단해서 약 30년 정도 역사가 있는 팀이고 이 LAFC는 2014년에 창단해서 2018년에 메이저리그 사커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역사는 짧은 팀입니다만은 지금 손흥민 선수 영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메이저리그 사커는 이 셀러리 캡이라고 해서 연봉 상한이 있습니다. 팀 전체가 연봉의 총합을 일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데 3명의 지정 선수 제도를 둬서 그 3명에 대해서는 셀러리 캡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LAFC는 이 지정 선수의 한 자리를 지금 손흥민에게 할애해서 비워뒀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분한 연봉을 지급해서라도 영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진은 손흥민 선수나 또 LAFC 팬들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저렇게 이미 LAFC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 영국에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잘 뛰게 된다면 더 잘 뛰어 제2의 전성기를 꼭 맞이해줘서 내년 월드컵에서 꼭 우리가 16강, 8강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진성준 의장,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진성준 의장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전에도 주식시장을 강화하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민 변호사님. 네. 코스피가 그동안 좋았죠. 불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어제 3.88%, 코스닥은 4% 넘게 폭락을 했는데 여러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세 법안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이게 결정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을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의 기준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었는데요.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다가 이제는 25억 원의 기준을 대주주로 이 부과의 대상을 좀 확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더 낮춰지면서 문턱이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10억 원까지 낮춰졌던 부분이 윤석열 정부 때 대단히 좀 많은 이제 비중으로 50억 원으로까지 원상 회복이 됐던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원상 회복한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주주의 기준이 변모하는 동안 주식시장에 미쳤던 파장이 크진 않다라는 일부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 김병희 원내대표 등도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는 그런 민주당 내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자, 대주주 사실 우리가 50억이나 또는 10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 같아요. 아, 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연말에 팔든 뭐 연초에 팔든 그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고 또 이 사람들이 팔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워 담으면 되지 뭐 큰 문제 있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부자 증세, 감세, 철회라고 있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봅니다. 왜냐? 저 기준이 주식 거래 마지막 전 이틀 전 그 종가에 한 종목당 10억 원 내지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세금 피하기 위해서 10억 원이라면 적어도 9억 원 아래로, 50억 원이라면 40억 원 아래로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말께 되면 늘상 주식값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덤터기는 누가 쓰느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아. 연중 내내 수익률 높아왔는데 연말만 되면 도루팍스 피어서 예. 그동안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 저 얘기 나오자마자 뭐 주식 올해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니 저 증세 철회해라라는 개인들의 청원이 지금 하루 지났는데 7만을 넘어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앞서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유도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 사람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법안을 추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개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예, 최병천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진위원에 대해서 안팎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SNS 글을 올렸어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회복해야 된다. 이미 윤석열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떨어지는 거는 잠깐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 주식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양도세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에 적기라 그러면 주가를 앞으로 계속 많이 떨어뜨리면 좋은 거거든요. 한 거의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뭐 2,000에서 뭐 1,000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그 좋다는 얘기인 건지 그거는 뭐 한국 경제사에서는 이제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 있을 때나 어떤 외부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걸 뭐 환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실은 지금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님이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국정 목표라 그럴까요? 또는 어떤 투자자들과의 약속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2,700이었는데 최근에 한 3,250 정도까지 갔다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 120포인트 가까이가 팍 떨어졌는데 예. 이거는
우리나라 관세가 15% 됐지만 대만은 20%가 됐거든요. 예. 대만보다 우리가 8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 요인이라든가 뭐 강달러 요인으로 좀 환원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오른 것도 정책 요인 때문에 올랐지만 이번에 폭락한 것도 정책 요인 때문에 폭락했다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종의 이제 대상자를 넓히면은 연말에 다 이렇게 살구팔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0억 원 이상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6만 명 정도 돼요. 맞네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 뭐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전체 금융자산 전체 보유액의 59%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갖고 있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 거의 한 60%에 버금가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게 쫙 빠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한 것 자체를 지금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을 더 상위 가치를 예. 생각할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변호사.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나는 주식 투자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사람이 저런 정책을 펴면서 비판이 나오면 그런가요? 수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다. 정치인은 때로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케이스에 딱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하고 써 있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죠. 남대문에 가면 현판엔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숭례문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양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의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세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투자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인센티브가 바뀝니다. 이 10억, 50억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도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제도가 이렇게 짜이면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을 잃게 됩니다. 사실 단타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장기 보유에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면은 우리 자본시장의 육성에 그만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진성준 의장이 한 가지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자본시장 육성을 왜 합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일정하게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목표를 잃어버리면 자꾸 저렇게 땜질식으로 세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본래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예.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 경기장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 그래픽이요. 이인철 소장님.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코스피 5천 헛소리다. 당원 탈퇴하겠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등등.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나도 주식 개미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주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고 그동안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정책이 수정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아니 12조 원을 들여서 소비 쿠폰을 발행해 놓고 증권 거래세 올린다. 또 이런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한다. 이거 뜯어가려고 하면 아침에 줬다가 저녁에 뺏어가는 이거 조삼모사 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도 아니 정책을 위반하는 최고 정책 책임자가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비행 경험이 없는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불안하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됐으니까 거래세는 높이겠다는 논리인데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역행됩니다. 거래세는 통행세예요. 주식을 투자해도 손해를 봤는데 걷는 세금입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세는 업세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주식 양도세는 걷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꿰맨 이 단추를 풀어서 새로 이제 돼야 되는데 잘못된 이 단추 그대로 놓고 땜질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증시가 코스피 3천, 4천,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가 선진 증시로 편입돼야 돼요. 근데 그게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장기 투자할 요인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 주식은
1년 이내 팔든가 1년 이후에 팔든가 세제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타만 계속하게 되는 거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권거래소가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 4분 3은 누가 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인 변호사님, 네. 이 보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이거 워낙 지금 뜨겁게 맞습니다. 이슈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진성준 지금 정책위 의장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유사하게 진성준 의장이 일단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당내 검토를 거쳐가지고 뭐 이제 수정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낮춰주고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87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국가 경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이 주식 양도거래세의 어떤 그 거래 대상자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좀 출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런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전문성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이건 당정이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장 탈출을 우리나라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곧 휴가를 떠나는데 지금 환율 1,400원 올라가고 주식시장 폭락하는데 뭐 전해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침 휴가 갈 때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휴가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그때 막 비판하면서 이 와중에 휴가를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네요. 뭐 야당이 이제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정책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던 측면이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어떤 조세 정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은 최근에 뭐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를 맡게 되니까 실은 과거 법인세를 무조건 윤석열 정부랑 똑같이 하는 걸 똑같이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별도의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도 좀 다시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실은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거래소로 간다라는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금투세를 다시 부활할 거면 실은 차라리 금투세를 하는 게 낫던 거지. 예.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폐지하고 거래세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세제의 합리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겠죠? 듭니다. 예. 아무래도 투자 심리, 또 심리가 경제는 또 심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과거에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 증시지만요. 부동산입니다. 5년 전입니다. 2020년 7월 한 토론에 나가서 본인의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국민의힘 패널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된다라고 했더니 에이,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동산 뭐 어제 오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송영원 변호사.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거.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실패하고 임기 내내 결국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서 있었던 진성준 의원의 당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으면은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행을 신중히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주식 투자해본 적이 없다면서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역시나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당직을 맡을 수 있을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을 또다시 정책위 의장에 연임을 시킨다든가 혹은 다른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울 겁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었습니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잡아서 썼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죠. 왜곡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인초선님, 어쨌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 끝나고 해프닝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그때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인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꺼지든 안 꺼지든 늘상 본인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면서 정책이 어떤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고요. 사실 지금 법인세도 잠깐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여기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여기다 감세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겠다. 근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눈높이 기대치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다 보니 현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과연 증시 부양을 위한 주가 5천을 가기 위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팩트는 뭐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2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고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과도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리가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철강까지 추가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까지 2차 전지 공장은 미국에 15개, 자동차 공장이 2개, 철강 공장이 짓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쇼어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러나 타이밍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가장 큰 문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5위 주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무역 합의를 타결했죠. 관세 15%로. 자,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쌀과 소고기 같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 나오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 차이가 있는지 무슨 종이로 뭔가 보지 않았으니까 양쪽에 좀 의견이 갈린다라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게 우리 측의 발표였는데 미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그다음에 수익 배분 놓고도 수익 90%는 우리가 가져간다? 아니다. 우리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산물 개방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쌀, 소고기라는 단어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써온 단어를 원고를 읽었거든요.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대변인이 전해 듣기에는 쌀, 소고기 등 농산물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 정책실장 등은 명백히 얘기를 했거든요. 쌀, 소고기에 관련돼서는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쌀, 소고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 농가에게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구조상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독자적인談판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WTO에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농산물,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 창출이 어려워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사과 등의 나머지 농산물의 검역 관련 절차를 줄이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오히려 더 크게 농가의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쌀 소고기에 관련된 이런 논의보다는 다른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이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협상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제 바로 아마 이거일 겁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최명춘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도 빅터차 CSIS 한국 석좌가 트럼프가 관세 15% 합의 대가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관련 양보 얻어내는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올리는 걸로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했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올릴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딱 수치로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랄까요? 관세도 일단 25%를 때려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일본, 유럽연합, 한국이랑 합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방 국가인 경우에는 15%를 합의한 것처럼 깎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딱 때려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현재는 한 1조 5천억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수치를 왕창 때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하는 식이 될 텐데 실은 좀 길게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미국이 도와준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실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 그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요. 그 이자만 지금 1,000조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금액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상되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 예정은 1조 5천원 192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걸로 따지면 13조 7천억 원, 무려 9배 인상 압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만 합의를 봐도 우리에겐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확인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망언이지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고 그 택도 없는 말이라 가지고 무시해버려야지. 윤미향 씨한테 물어보세요. 제 2의 가해자일 뿐만 아니고 정말 노골적인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 사죄하고 대통령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하고. 송영원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보호해야 하고 2차 가해도 절대 안 되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왜 최동석 처장은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당시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저 발언을 했던 시점이 이제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의 대표를 지냈었죠. 횡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절대 선은 아니다. 횡설수설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발언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 10여일 동안 거의 하루에 한두 가지 이상씩 도저히 우리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커졌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이 물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인사검증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인사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같은 측근을 싸고 도는 것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본인에 대해서 뭐 민족의 축복이다, 10년, 20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낯뜨거운 아첨이 마음에 들어서라면은 아첨꾼을 싸고 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또 막말을 했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이게 기획된 사건이다 등등의 여러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걸릴 정도의 심한 말들을 해서 논란이 됐지만 결국 임명장까지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현재로서는 얻고 있다고 봐야겠죠. 장윤미 변호사, 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깐 볼게요. 아직까지 여전히 높습니다. 6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59.4, 그러니까 60%대를 계속 기록하다가 이제 50%대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요,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요, 20대가 잘못함 50.3, 잘함이 46.7.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20대가 뭐 공정의 이슈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민감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건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상황을 대단히 가벼이 치부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을 끊기도 했고요.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계속 이 논란이 지금도 진행형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검증이 국회를 통해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추천받은 사람이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내에서도 연결고리가 많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 거부 사태를 조폭보다 못한 형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설전 먼저 확인하시죠.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윤기찬 부위원장, 참 보시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 이 조폭보다 못한 형태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옷을 벗고 있다,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했고 또 누워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더워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벗고 있었던 것이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벗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이 해괴한 작태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뭐 안 나가는 이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검법까지 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왜 거기 응하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었다. 이 부분은 아니 옷 벗는 거 끌려가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죠? 이 수의를 벗고 안에 이제 속옷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이게 집행 못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것을 가십거리로 만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그 점을 되게 희화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왜 그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옷을 벗고 버텼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모욕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호 법무장관 답지 않은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 부분은 비판의 관점을 제대로 짚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법 집행 영장을 갖고 와서 집행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걸 희화해가지고 마치 희생 자범인 양 옷 벗고 버텼다.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다음에 가자마자 다시 입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설마 그 옷 벗고 나서 강제 집행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게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치졸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멘토로 불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나 봅니다. 부당한 대우를 구치소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이 됐거나 또 한명숙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 수용실을 개조를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자재 집기를 넣어줘서 수용 생활에 예우를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에 와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어떤 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을 몰아넣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실상을 아신다 그러면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최영천 소장님, 지금 보면 사형수가 쓰던 방을 전직 대통령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 계몽령을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이 민망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주식 뉴스였다면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였을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옷 차림만 입고 이게 무슨 자범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자범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실은 특검이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도 속옷만 입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은 다 옷을 차려입는 게 정상인 거지.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꾸로 특검이 오니까 입던 옷을 벗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운데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게 상식적인 건지 그게 그런 건 자범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특검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수치스러울 정도 일을 한 건데 그것을 마치 알 권리니 무슨 그거를 모욕 주기니 하는 거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욕을 줬으면 좋은 거지 무슨 국민들이나 특검이 무슨 대통령을 모욕 줄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건 김계리 변호사가 됐건 반성과 사과는 1도 없이 끝까지 참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좀 이 더운 날 더 덥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치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영원 변호사, 이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거죠.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인치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뭔가요? 사건이 좀 다르죠.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들은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소한 혐의들도 그 비상계엄의 전후에 부수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가면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법해요.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됐었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 중 당선 후 취임 전까지 2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넉 달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즉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조사실에 나오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윤희 변호사님, 이게 김건희 여사도 곧 6일 날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일이에요. 네.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는데 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특검의 내용이 결국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 건데 지금까지 수사팀에서 나온 얘기 또 보도된 내용은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12점이 있었다, 그림이 있었다, 1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못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의를 입었냐 안 입었냐, 신발 사이즈가 250이냐 260이냐 이런 거를 자꾸만 공표하는 게 결국은 피해자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 얘기는요, 국민이 우롱당한 겁니다. 어느 피해자도 이렇게 반격하지 못하고요.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건 저는 국민들을 대단히 업신여기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집행을 할 때 옷을 벗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율신경계 이상입니까? 그냥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물리력의 행사인 겁니다. 그런데 방문조사를 하면 하겠다. 그럼 방문조사하면 그래도 강제인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거는 상당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갖게끔 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목걸이도 그렇습니다. 목걸이라는 걸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빌려서 한 거다. 그렇지만 빌려서 한 거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모조품이다. 가짜, 가품을 하고 정식 외교 무대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법적인 항변 절차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해봤더니 2개의 샤넬백을 받았는데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통일교가 이권 청탁을 위해서 받았다는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일 날 출석해서 정확하게 항변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착잡하겠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굳이 저렇게 나와서 했을 때 특검은 이걸 통해서 왜 이랬는지도 뭐 핑계 내지는 뭐 사유가 된다 하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품격 낮아지는 건 뭐 본인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 외신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야 됐나? 너무 자세하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저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비판받을 지점과는 별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너무 본질과는 관련 없는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피의자의 망신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특검법 만들 때 그 수사에 관련된 것들은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원래 공보 규칙에 따르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이유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이 말한 게 그 부분이에요. 굳이 저렇게 그냥 불응했다, 아쉽다, 법 집행 절차에 협조해라, 이 정도의 특검 브리핑이 나오고 무미건조하게 나왔어야지 저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말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저렇게 빨리 구속시킨 것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실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시키지 않고 3개 특검이 합동조사한 이후에 그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구속을 시켜놓게 되니까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병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겠지만 예.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내란 특검이 저렇게 빨리 구속시킨 것 자체가 약간의 실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양당의 전당대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환기 씨 입당 논란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엔 뜬금없이 통합진보당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로 돌아가 보시죠.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북한의 사상을 추종해 왔습니다.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황당한 닥치시라고. 아니 17세 때 애국가 부르잖아. 13석으로 탔는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 성룡 대변인. 이번에는 갑자기 통진당이든 안철수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다가는 통진당 꼴이 될 수도 있다. 내란 정당 낙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서 이제 본인을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우린 정통 보수인데 이걸 왜 통진당에 비유하냐. 이거 너무 선을 넘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통진당보다 위험하다고 이거 속아 웃을 일이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맞붙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본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I'm not a crook.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반박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치 메시지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를 반복하는 순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크룩, 사기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 내란 정당의 낙인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립니까? 내란 정당, 통진당, 낙인 이런 단어들이 들려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소구하려면은 내가 우리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선 넘은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해산됐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받고 지령받은 내용대로 통진당 의원들, 통진당 당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설들 정도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서로 짜고 1년여 넘게 이런 걸 하다가 해산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어떻게 통진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최명천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전한길 씨 이후에 또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내란 세력 심판하겠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하겠다라고 그동안 계속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당시 해산될 때 헌법재판소가 썼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다라는 걸로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당시 강령 어디에도 무슨 체제를 전복한다 얘기 자체는 없거든요. 근데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를 많이 활동들이 담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봤겠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포라든가 사살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어떤 발포까지 하라고 이제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계엄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한 거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오직하면 조경태 의원들은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뭔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네. 계엄을 옹호하는 거랑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거라. 그런 점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지금 그것이 당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정도의 어떤 지배적인 흐름 중에 충분히 위헌 사유가 될 수 있는, 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은 저는 국민 다수의 충분한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지금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하셨는데 통진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헌법 헌재의 논리는 그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당의 강령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삼으면 당연히 그 해산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당의 주도적인 그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 거예요. 당시 통진당 의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등 상당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5명 의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예. 국내심은 100명, 107명, 108명이에요. 그리고 국내심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게 나왔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국내심 의원들이 옹호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지만 자꾸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옹호하는 의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했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내란을 옹호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 본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란 정당입니까? 그럼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청구돼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이유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자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당대표의 운동 방식을 정한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참 전당대회가 통합의 장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양극단으로 나뉘면 당은 반쪽만 남게 된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 세력을 내쫓겠다. 배신자들은 다 나가라 라고 주장한 반면에 안 된다. 개헌 저지선 100석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세력도 또 한동훈 세력도 일단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갈기갈기 찢겨진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1위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수락 연설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죠. 대한민국 집권 여당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민주당 당대표로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속보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61.74%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3분의 2 가까이가 되겠네요. 정청래 61.74, 박찬대 38.26%.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선출. 자, 장미 변호사님, 네. 예상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한 25%포인트 차가 있을 때 승기를 좀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대의원과 이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상당히 한 45% 정도로. 대의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이긴 것 같은데요? 예, 졌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캠프에서는 이제 대의원과 일반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분포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선방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변은 없었다, 뭐 반전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두 후보가 뭐 교집합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큰 뭐 이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송영은 변호사. 이 보면 박찬대 의원 쪽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청래 당대표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당원들의 당심을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많이 안고 압도적인 스코어로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은 말과 행동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높다는 것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권한을 상당히 남용하는 것에 가까운 언행들을 보여왔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과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앞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을 때 반복하게 되면 본인이 굳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권 전체에 굳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즉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107석의 제1야당을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을 정말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크나큰 역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덧붙이면 저는 정청래 의원을 볼 때마다 윤은길의 소설 완장이 생각납니다. 그 완장에 보면은 저수지 관리인이 주인공인데 관리인으로서 완장을 차고 나서는 동네 온갖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수지 관리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본인을 관리인으로 고용한 그 사장 일행에게까지 저수지에서 낚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충분히 연상되는 언행을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평가가 틀렸다는 말을 들을 만큼 집권 여당 대표다운 성숙한 언행을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 대표가 됐으니까 또 다르게 또 행동할 수 있겠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